어제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돈의 가치를 이해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한다. 문제는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나 꼭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강렬하고 집요한 열망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더해 돈을 벌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한 뒤 필승의 신념으로 끈질기게 실천하면 틀림없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공 비결의 6단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릿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변화의 시대에서 승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뜨거운 열망이 끊임없이 분출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분출되어야 한다.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몽상가가 득세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실제적인 몽상가가 인류 문명을 주도해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형태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비전과 기회를 남보다 먼저 깨닫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선구자들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고층 빌딩, 도시,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바로 성견지명의 해안을 가진 선구자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실제적인 몽상가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타인에 대한 간대한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 방식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대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 선인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되었지만 성공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없기 때문이다. 성공자에겐 사과가 필요 없고 실패자에겐 핑계가 용인되지 않는다. 라는 격언처럼 비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찬사가 쏟아졌다. 만약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혹시 일시적인 패배가 엄습하고 다른 누군가의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도 절대 개의치 말고 자신의 꿈을 믿고 꿋꿋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모름지기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므로 좌절 뒤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성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하는 램프를 개발하겠다는 꿈을 안고 연구에 나선 결과 무려 1만 번 이상에 달하는 실패 끝에 드디어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처럼 실제적인 몽상가는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이라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꿈 하나로 시작된다. 아름드리 오동나무 속에 작은 도토리가 잠자고 알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다. 천사의 손길로 세상에 나와 큰 새로 성장하듯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인 꿈에서 출발한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이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라. 꿈을 실현하려면 우선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이 뜨겁게 일어나야만 한다. 자신의 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고 야심이 부족하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 인생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처음부터 문제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공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동안의 모든 역경이 반전되는 일대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성공은 주로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아 발견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패배를 현실로 인정하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패배자가 아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높이 세우거나 풍요와 번영을 갈구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거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과 불행을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어디까지나 이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희망, 신념, 용기 및 관용의 불씨를 활활 지피기 바란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저 신념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구원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뻗쳐 있으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열심히 찾으려고만 한다면 누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구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가슴속의 뜨거운 열망을 말한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강렬한 욕망과 확신만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무장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든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강렬하고 뜨거운 열망이 선행될 때에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속에 강렬한 열망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경우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패배를 인정치 않는 필승의 신념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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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은 잠재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반복적인 훈련이나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로 그것은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감정에 의해 촉발되고 신념과 결부된 모든 생각들은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신념과 사랑, 성욕의 감정들이 어떠한 충동적인 생각과 섞이게 된다면 다른 어떤 감정을 통해 초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행동을 가져다 주게 된다. 신념은 자기 암시에 의해 유발되는 마음의 상태이다. 신념은 생명과 힘을 주고 충동적인 생각에 행동을 부여하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모든 돈이 쌓이는 출발점이다. 신념은 과학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모든 기적과 미스터리의 원천이다. 신념은 실패를 치료하는 유일한 해독제이다. 신념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섞이면 무한의 지성으로의 직접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화학 성분이다. 신념은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 일상적인 생각의 주파수를 영적인 대응물로 변화시켜주는 요소이다. 신념은 무한의 지성의 방대한 힘이 인간에 의해 조정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요소이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조를 번 현정이 임현정입니다. 제가 임현정이 돈이 끊임없이 당신을 향하여 흘러들어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현정이는 돈을 좋아합니다. 현정이는 돈을 사랑합니다. 현정이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현정이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현정이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현정이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현정이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현정이의 이익과 현정이의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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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모 사피엔스 읽어보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독일의 아디다스는 유통에 개입 없이 소비자 구매 데이터만 받아 제품을 만들고 배송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소비자가 선택하면 생산하고 아니면 생산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여러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 있고 제조 시스템은 이에 대응해서 24시간 내에 제품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정밀 로봇과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과 센서가 집중 투입된다. 이는 소비 방식에 맞춰 제조 방식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흔적을 남긴다. 디지털 소비 문명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려면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신산업 기획의 3콤보라고 해두죠. 네. 어제 잠깐 유튜브에서 중국의 어떤 남자가 AI 그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달라붙는 빨간 거의 그 조끼 같은 그런 자켓을 입고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야, 한 침대에서 누워서 같이 자고 네. 우리 뭐 휴대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하는데 자꾸 이렇게 걸리잖아요. 뭐 소파에도 걸리고. 그러면 또 그거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거 하러 가고. 네, 빨래도 뭐 치운다고 갔다가 그냥 바닥에다 흩쳐놓고 너무 하여튼 세상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굳이 여자는 남자하고 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남자는 굳이 여자하고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진짜 본격적으로 세상에 도래하다 보니까 뭐 사람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로봇 AI 여자하고 사는 게 더 신간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잠깐 봤는데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산업 기획의 3콤보 소비의 변화를 읽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소비의 문명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시대입니다. 이야 진짜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축되고 서버와 웹의 관계는 어찌 되는지 소비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 모른다면 배워야 한다. 기술적 이해가 완성되면 이제 더욱 중요한 걸 학습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는 어떻게 해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어디서부터 학습해야 할까?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이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음악 소비의 변화가 미래 산업 변화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이야기한다. 자크 아탈리는 지난 30년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제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잘 예측하면서 유명해졌다. 그의 가설은 지금까지도 잘 맞고 있다. 자크 아탈리. 사실 음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공통적인 소비재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며 그래서 소비량이 엄청날 뿐 아니라 그 취향도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음악 산업의 변화는 모든 소비 분야 중 가장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첨단 과학이 반영된 제품의 제조 기술은 음악, 좀 더 크게 보자면 미디어가 선도해왔다. 음악을 듣는 모든 경우를 위해 다양한 첨단 IT 제품들이 등장했다. 집집마다 오디오는 다 있었고 길에서도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워크맨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차에서도 오디오 시스템이 중요해졌고 피크닉을 갈 때도 격에 맞는 제품이 필수였다. 2000년대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제품의 전성시대, 제조의 전성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소니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이때이다. 음악에서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소비하는 모든 기기가 첨단 IT 산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문명을 제품으로서 만들어가던 시대였다. 음악 자체도 카세트 테이프나 CD 같은 제품에 담겨 팔리는 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MP3 플레이어와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음악 소비의 근간이 바뀌기 시작했다. 음악을 듣기 위한 제품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음악 자체는 제품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흔히 말하는 서버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은 스마트폰이 탄생한 지 10년 만에 더 급격하게 옮겨갔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음악 소비가 표준이 되었다. 물론 아직도 CD를 사거나 LP를 사서 음악을 듣는 분들이 있다. 마니아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음악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제품 산업은 몰락했다. 샤프, 도시바, 제이브, 이씨, 산유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도 사라져갔다. 그뿐이 아니다. CD를 만드는 기업, CD 플레이어를 만드는 기업도 함께 사라졌다. 그러고 보니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진 제품도 있다. VCR과 그 뒤를 이은 DVD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DVD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진 듯하다. 어느새 미디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운로드, 스트리밍해서 소비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다. 음악 소비가 다른 소비 문화의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면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는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속도와 확산의 범위는 엄청날 것이다. 음악 소비 시장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상점에서 팔리는 음반 매출의 비중과 다운로드로 소비되는 음원 매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이미 음원 매출이 음반 매출보다 10배 이상 높다. 미국은 음원 매출이 약 3배 정도 높다. 일본은 아직 음반 매출이 음원보다 많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8년 음원 매출이 드디어 음반 매출을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악 소비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 다른 소비도 곧 익숙해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류 기업을 다녀왔다. 오랜 전통의 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국내에서 가장 많고 홈쇼핑, 인터넷, 모바일 등 거의 모든 방식으로 의류를 유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33%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증가에 회사도 놀랐다고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필수품을 의식주로 이야기한다. 그만큼 의류는 필수적인 소비재다. 33%의 매출 비중은 음악에 이어 가장 보편적 소비재인 의류의 유통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데이터이다. 이야. 저도 옷을 네. 한번 별로면 떠난다. 저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번 별로면 떠난다. 결국 모든 소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숙명이다. 이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기술적 요소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정확히 학습해야 한다. 제일 큰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는
오프라인 유통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으로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달라진 소비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이다. 진짜 왕이 돼버렸네요. 네. 오프라인 소비 시대에 음악의 소비를 결정하는 건 방송이라는 절대 권력이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음악이 전파되고 팬들의 선택을 받으면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CD라는 제품이 팔려나가 비즈니스가 완성되는 시스템이었다. 기업의 제품 판매도 이를 그대로 준용해서 이루어졌다. 대기업은 거대 자본에 기반한 TV 광고를 통해 상품을 소개해 사람들에게 인지시킨다. 그렇게 인지된 새 제품은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되는 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의 전환으로 저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오프라인에서 뭐를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거를 지금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저께 밤에 12시 한 10분 전인가 두유를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게 벌써 새벽에 배달이 돼 있는 거예요. 참외도 이틀 만에 한 박스가 조금 이제 못난이 참외인데 그것도 엄청 저렴하게 왔는데 이제 지금 장마철이라 그런지 역시 맛은 별로긴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저렴하게 그것도 신속하게 배달이 되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음악 소비에 있어서 절대 권력이던 방송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음악을 유행시키는 건 방송보다 디지털 플랫폼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음악의 인기 순위를 정하는 건 바로 소비자의 선택이다. 사람들이 직접 음악을 듣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순위가 결정되고 이것이 트렌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은 대기업에서는 매우 생소한 상황이다. 거대 자본이 필요한 TV 광고는 대기업들에게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은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기존의 방식대로 오랜 기획 기간을 거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늘 하던 대로 플랫폼 오프닝에 맞춰 수백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고객들을 불러 모은다. 여기까지는 과거와 다를 게 없다. 고객이 찾아온 다음이 문제다. 한번 경험한 고객들이 별로네 하는 순간 순식간에 고객들이 빠져나가 버린다.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다. 권력이 거대 브랜드 파워 안에 존재한다고 믿다가 소비자에게로 이동한 걸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대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다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면서도 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왔다.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또는 대기업에게 인수 합병되기도 하면서 시장 생태계 전반을 역동적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다. 어제 저녁에 그 설명하신 분이 네이버 카카오톡이 계열사가 150개가 넘는답니다. 168개라 그랬나? 이거는 인터넷 세상에서 가능한 것이지 결코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58개사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계열사가. 진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케이크도 주문해서 먹은 적이 있고요. 우리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그거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모바일 그런 것도 다 가능하죠. 진짜 이거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거 정말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변하고 있었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적응이 돼 있었는데 새삼 많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는 고객의 자발적 선택과 팬덤에 의해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소비 문명에 익숙한 소비자를 잘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기능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대기업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에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어 소비자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원하는 걸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아무래도 대응력이 떨어진다.
반면 창업부터 오로지 디지털 플랫폼에 매달려 살아온 벤처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의 피드백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필수가 되었다. 네, 야. 그래서 성공적으로 고객을 확보한 벤처들은 실시간 고객 대응 능력이 뛰어나고 그 힘으로 더 많은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가진 자들. 그렇다면 벤처 기업들은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3콤보의 두 번째 요소 빅데이터의 힘이다. 호모사피엔스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남긴다. 사이트마다 들어가 흔적을 남기고 폰으로 결제 정보도 남기고 그러죠. 전 쿠팡에서 결제할 때마다 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순식간에 결제가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소하기도 쉬워요. 네, 취소하기도 쉬워요. 제가 이제 사무실이 아니고 친정 엄마한테 도너츠를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제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도너츠가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 사무실에 갖고 와서 어쨌든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또 즉시 바로 또 다시 엄마한테도 다시 이제 시켜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 도너츠는 제가 완전히 단골인데 그냥 순식간에 결제가 돼버려요. 주소도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이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축적된다.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만약에 취소를 하잖아요. 왜 취소하는지 물어봐요. 단순한 변심이냐, 뭐 다음에 더 많이 주문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고 형태도 다양하며 정형화하기도 어려운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이야, 진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이러한 고객의 많은 흔적에 집중했다. 야, 대단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아마존은 어떠한 데이터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모토 아래에 플랫폼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에 전념했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 유명한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엄청난 클라우드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현재 아마존의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휴자 플랫폼이다.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마존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된 것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서비스로 성장했다. 아마존이 유통기업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거대한 고객 데이터를 모아 수많은 데이터 분석학자들이 이를 분석하게 한다. 그렇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일을 10년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흔적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고객 중심 경영이라는 독특한 비즈니스 방식을 확립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고객의 흔적을 통해 그들이 찾고 있는 걸 추천해 주기도 하고 한 고객이 만족해한 제품을 유사한 취향을 가진 고객에게 추천해 주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다 금방 까먹었네. 아마존이 소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추천 서비스를 뭐를 이제 주문하려다가 제가 취소를 하잖아요. 아니 주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문하려고 했던 게 계속 그게 이제 문자가 오죠. 예, 계속 와요. 당신이 찾고 있는 이게 또 뭐 어떻게 찾고 있는 거 아직 찾았냐? 뭐 이렇게 샀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몇 번인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오고. 한 고객이 만족해한 제품을 유사한 취향을 가진 고객에게 추천해 주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제공한다. 아마존이 소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한 건 이후 디지털 플랫폼 업계의 교과서처럼 확산되었다. 도서 판매에서 시작한 아마존이 오픈마켓과 콘텐츠까지 사업을 자신있게 확장하고 성공까지 거둔 배경엔 바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이 있었던 것이다. 이야.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고객 중심 경영이 요체라고 강조합니다. 고객 중심 경영, 고객 중심 경영. 네.
우리는 살려고 했다가 바로 온라인 매장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내가 샀다가 결제까지 다 했다가 참 취소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고객 중심 경영. 진짜 고객 중심 경영.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 엑스피어 메인넷, 엑스피어 코인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어쨌든 얼른 빨리 이것이 전 세계로 확장이 돼서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에 쓰여야 되는데 고객 중심의 경영. 어저께 이제 설명해 하신 부분에서 그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장하는 거. 그거를 고객이 원하는, 그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NFT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회사도 그걸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빅데이터는 고객 중심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략 수립에 있어서 고객 중심 경영을 지향한다면 빅데이터로 출발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이 익숙해지면 적용 영역이 확대된다. 실제로 아마존은 유통에서 가장 어렵다는 수요 예측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물류 시스템에까지 이를 적용하면서 가장 적은 물류 비용으로 가장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아마존은 지금도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새로운 유통 방식을 끊임없이 디자인하고 있다. 아마존의 데이터 채집기도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놀랄 노자의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동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퍼 날라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할까요? 제가 찍은 동영상을 10명한테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 10명한테 보내드리고 내가 10명한테 보냈다. 그러면 민코인을 10,000개, 한 사람당 1,000개씩 이렇게 드리고요. 뭐 20명한테는 20,000개고 100명한테는 100,000개, 10,000명한테는 100,000개 이렇게 되나요? 100명한테는 100,000개, 100명, 1000명, 100,000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이제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